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에 일어났었던 일 가운데서 중요한 이슈들을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문제 내지는 논란의 소지 같은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에 아주 중요한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리트나우스, 카일 리트나우스라는 지금 18살 청년이 지난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 지역에서 한 흑인 청년이 경찰에 의해서 숨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생명 아주 중요하다 하는 형태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에서 이 17살 소년이 2명을 살해하고 또 1명에겐 총상을 입혔습니다. 어제 5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와 법적인 판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은 17살 청소년이 본인은 위스콘신주에서도 이 반자동총 AR-15을 살 수 있는 나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통해서 그 총을 구입을 해서 또 이 소년은 위스콘신주에 사건이 발생한 크노샤에 사는 청년도 아닙니다. 이웃주에 일리노이에 사는데 결국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있자 내가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키겠다 하면서 몇몇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총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시위대 한 사람이 이 청년을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 시위대 그 사람은 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쏴서 뭐 한 몇 초 사이에 4발을 발사해서 숨졌습니다. 26살인가 그렇고요. 그 숨진 사람은 그리고 나서 총소리가 들었고 사람들이 이 총을 쏜 그 범인이 뭐 총을 쏜 범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틀리진 않겠죠. 범인인 리트나우스 청년을 쫓아갔습니다. 그 2번째 사람이 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케이트보드로 공격을 했고 역시 리트나우스가 총을 쏴서 살해했습니다. 3번째 사람은 의료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스톨을 갖고 있었습니다. 총을 갖고 역시 리트나우스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리트나우스에게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12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죄라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이제 유죄가 확정되려면은 모두 12명이 만장일치가 돼야지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1급 살해 또 1급 살해 시도 등이 포함한 5개 혐의 굉장히 중대한 혐의죠. 그래서 결국 12명은 만장일치를 여기에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위스콘신에서의 총기법도 들어가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이 청소년이 내가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AR-15을 가지고도 자기 방어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위스콘신주의 총기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판결이 나왔고 그러면 이번에는 인종하고는 연관이 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요. 희생자 2명 백인입니다. 그리고 3번째 총상을 입은 사람도 백인입니다. 크노샤라는 도시 자체가 인구가 한 10만 명이 되는데 백인이 한 80% 그리고 흑인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거의 뭐 12%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흑인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이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도중에 일어났었던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총을 갖지 않은 사람이 AR-15에 맞아서 숨졌는데 무죄가 될 수 있는가. 법적 사법 시스템 자체가 이게 인종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다. 만약에 이게 백인이 숨졌다면 그 숨진 것에 대한 시위였다면 이 같은 판결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머지 많은 백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파 매체 특히 이 청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를 하러 다니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세에서 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몇 개월 뒤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비난을 했었고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약탈자들을 지키겠어 하면서 총을 들고 옆 동네로 갔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 문제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그 좀 진보적이고 소수 인종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그쪽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테러리스트다. 이 청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어떤 그 영웅처럼 또 그 총기 소지에 있어서도 역시 영웅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6살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 26살 또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 전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어떠한 답변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살지도 않았던 동네에서 그 동네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는 완전히 굉장히 정치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청년은 통행금지도 위반하고 총을 들고,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도 총을 들고 그 장총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울고 불고 또 이 판결이 나왔을 때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소년의 모습과 그날 본인이 총을 쏘고 또 다른 사람 총을 쏘고 그 전후로 해서 그 동네를 총으로 무장하고 휘젓고 다닐 때의 청년은 똑같은 청소년이지만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그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당시에 통행금지도 위반하고 총을 들고 불법인 거죠. 미성년자가 AR-15을 갖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총을 쐈다고 경찰국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니까 너 그냥 집에 가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집으로 방면을 해준 건데, 이것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부터 불평등은 존재했었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1급 의도적 살인 혐의, 1급 무모한 살인 25살이군요. 26살이 아니라 희생자, 그리고 다친 사람 27살. 아무튼 모두 5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가 된데 결정적인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제가 첫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소년이, 미소년처럼 보이는 그 어린 소년이 엉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 같은 모습으로 증언을 한 그것이 배심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고요. 보통 피고가 증언하지 않죠. 총을 쏴서 사람을 2사람이나 살해를 했는데, 그런데도 변호팀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판결할 때 판사가 가이드라인을 주죠. 이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그 배심원들에게 줬는가. 왜냐하면 배심원 판결은 법적인 절차, 그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이 위스콘신주의 법이 물론 그 바탕에 있고 자기 방어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에서도 차별적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흑인이 통행금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나이에 맞지 않는 AR-15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쐈다면 경찰국에 가서 자수를 했을 때 집으로 돌려보내줬을까? 이런 것도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는 거죠. 오하이오주에서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월마트에 뭐 장난감 총을 많이 팔죠. 어떤 흑인 남자가 그 총을 누구에겐가 선물하려고 했겠죠. 이 사람은 성인이고 그 장난감 총을 보고 있었으니까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니까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흑인 청년이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사살했죠. 만약에 백인이 그랬다면은 얘 어디서부터 얼만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렇게 월마트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다니는 장난감 총입니다. 살까 말까를 망설이면서 백인이었다면 경찰들이 와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살해를 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그런 그 편결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법적 시스템이니까 편결 그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견뎌야지 된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 된다. 편결 결과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 카일 리트나우스 어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피고에 대해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블랙 라이브스 시위가 한창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대를 하고 전부 시위대를 약탈자로 몰고 그랬던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관도 약탈자, 방화범 이렇게 부르도록 했지만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검사에게 법정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 결과가 편결 결과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만장일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 무죄 판결이 나오자 한쪽에선 굉장히 축하했거든요. 만세 불렀거든요. 이 청소년도 법정에서 정말 힘없이 의자에 몸을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 있은 뒤에는 변호인단과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갈 때는 뒷좌석에 앉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하할 만한 일이냐? 누구에게도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미국의 그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17살짜리가 반자동총을 들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그리고 살해를 했어도 또 경관은 집으로 가라고 하고 자기 방어로 무죄가 되고, 죽은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굉장한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비극은 월요일 월요일 오후부터 또 잉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팍스의 터커 칼슨이 그동안 이 청소년을 굉장히 보호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키튼하우스를 단독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뭐 여론과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이쪽에서 당연히 한쪽에서 방어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화이트 테러리스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영맨도 비극이고, 그 영맨이 일으켜낸 그런 일들도 비극이고, 편결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조금 더 가까이 서로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도 비극이라고 이 사건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했었던 일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오늘 뭐 바이러스 말씀도 조금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는 뭐 당연히 2주일,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2주일 사이에는 23%, 지난 한 주일 사이에는 31%가 늘어났고,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국에 이어서 질병통제국에서도 18살 이상이면 부스터샷을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을 수 있도록 어제 오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18살 이상이 되시면 동네 약국에 가서 어쩌면 어포인먼트 없이도 부스터샷을 맞으실 수 있고, 어포인먼트 하고 부스터샷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여러 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는 점점 뭐 개발 과정도 길어지고 정부 차원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 법적 투쟁도 여전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 여기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과 공화당 주지사들의 그 반대하는 싸움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요, 미국에서 코가 간지러워요. 간지럽지 말아라 이제. 코가 간지러워요. 네. 미국에서는 이번 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왜 히포크라테스의 무슨 선서 이런 게 아니라요. 책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그 의료 에세이요. on air 그리고 water and place. 그러면 공기, 물, 장소에 관한 히포크라테스의 그 의학적인 에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게 뭐 BC 한 400년이니까 지금부터 2세기하고도 반도 더 지난 250년이 아니라 정말 그 2세기 반, 2.5세기 정도가 된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한 것이 사람의 몸이 이제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히포크라테스에 따르면 물과 불과 그 흙과 공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이라는 것이 모든 그 장소와 물과 또 그 워로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가장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인데, 이것은 이제 이 질병과의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크게 뭐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면역성을 평소에 얼마나 강화하느냐에는 영향이 있지만, 히포크라테스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사람이 이제 무슨 뭐 혈액하고 그 까만색 담즙, 또 노란색 담즙, 점액,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병에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블랙 담즙과 블랙 바일과 옐로우 그 담즙의 그 균형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균형과 water, air, 그리고 place, 이 place라는 것이 그 말하자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잖아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날씨의 기온의 차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와 그 인간 외부의 것과 인간 내부의 여러 가지 그 기질이라든가 등등의 연관해서 노란 담즙과 흑색 담즙 이런 것이 어떻게 연관되느냐가 건강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미국의 이 캘린더로 보면은요, 그 북반구 남반구에 그것으로 볼 때는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장소를 볼 때 미국이 이 북반구가 2020년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난해 11월부터 2월 사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물론 7월 달 여름부터 가을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긴 했지만, 아무튼 극심하게 그 자연적으로 발병을 했었던, 그 강하게 발병했었던 기간이 11월부터 2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그 2년째를 맞고 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한창 이게 더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여러 가지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와 남반구가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 감기철이 다르잖아요. 기온이 다르니까, 겨울, 여름이 다르니까, 양쪽이 반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또 감기를 볼 때는 날씨가 조금 드라이할 때는 덜 걸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연결을 해볼 수 있다. 겨울에 많고 드라이한 지역에서는 조금 덜하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인데믹으로 가고 있다. 언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사람의 기질로는 뭐가 면역력이 균형이 좀 안 맞는 이런 때 코비드 바이러스가 강하게 침투한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는 백신 접종률도 제법 높아졌고 치료약까지도 아직까지 비싸긴 하지만 배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그 지금까지 우리가 2년을 겪어왔었던, 거의 2년을 겪어왔었던 대단한 공포에서는 조금 떨어져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유럽에서는 정말 아주 심각하더군요. 어떤 지역에서 뭐 거의 뭐 폭동 비슷하게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백신 의무화 같은 거 시키고 락다운 한다고요. 해서 이제는 미국보다도 현재로서는 유럽을 조금 더 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 아무튼 히포크라테스의 여러 가지 어느 air, water, place와 인간의 건강, 이것이 맞다면 겨울 동안 다시 한번 두려워할 이유는 있지만 예측
가능한 일들을 겪으면서의 두려움,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게 이번 주 월요일이고,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북미 그 쓰리 아미고스 정상회담을 한 것도 이번 주입니다. 수요일이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상회담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 중국과는 우리가 경쟁은 하되 대치해서는 안 된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건 아주 큰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뭐 인권에 대해서 할 말은 좀 했고, 리셋 버튼을 누르자는 겁니다. 정규적인 대화를 하자. 그런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열리고 트럼프 시대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들 지도를 바꿀 수 없으니까, 땅이 붙어 있으니까 땅을 멕시코를 어디 아시아로 옮겨 놓을 수도 없고 유럽으로 차버릴 수도 없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협력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지 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이나 아니면 북미 3개국, 3 아미고즈의 회담이나 전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유럽 쪽에 보냈던 많은 신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싸우지 않는 관계, 대치하지 않는 관계, 그런 부분이라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제와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엄청 높아지고 주식시장은 괜찮고 인플레이션, 물건값은 비싸져도 사람들 소비는 이어지고, 항구는 거기에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뭐를 내리지 못하고 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벌금도 물게 하고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대통령의,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최악입니다.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53%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여론조사, 트럼프 전 대통령 시작할 때, 그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 시작할 때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마음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높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60%까지 못 올라갔고 한 53%,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 36%, 그러면 적어도 15% 이상은, 15%가 뭡니까? 17%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딱 반대가 됐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17% 많아졌죠. 그 사이에 허니문 기간 끝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코비드 처음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가솔린 값 등 점점 오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대통령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간산업안과 사회복지 지출안이 전부 통과가 됐습니다. 11월 5일에 기간산업안은 통과됐고, 사회복지 지출안은 어제 통과됐습니다. 연방하원에서. 물론 상원에서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가 Build Back Better, 더 좋게 미국을 만들자 하는 거죠. 아마 사회복지 지출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레가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도 더 질질 끌다가 그래도 민주당에서 온건한 사람들과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들이 결국은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켰고, 아무리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그 원내대표가 테슬라 자동차를 말하고 일론 머스크를 말하고 워싱턴이 강을 건널 때를 말하고 하면서 8시간 이상을 시간을 끌었어도, 단상에서 그랬어도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민주당은 굉장히 기쁘겠죠. 지금 일단은
그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 케빈 맥카티가 거기서 8시간 반을 연설을 했던, 의사 그 단상을 점령하고 있었던 I don't care, 별로 신경 안 썼다 라고 얘기를 했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산업에는 뭐 다리 놓고 이런 것에 돈이 많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소수 인종들 커뮤니티에도 득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글쎄요 그게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원에서도 통과되기 때문에 1조 2천억 달러는 집행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핏 브리저지라는 그 교통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핏 브리저지가 굉장히 그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정말로 그냥 대강 한두 마디 하면서 오개 우커한다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여러 나라 말을 하는데, 노르웨이어를 잘하는데, 노르웨이어는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요, 노르웨이 소설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말로 쓰여져 있는 바로 그 언어를 배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간 산업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액수도 더 클 수 있고, 이 액수는 상원에 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조 8,500억 달러, 이 정도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안, 여기에 이제 기후변화에 쓰여지는 그런 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간산업안이나 사회복지 지출안이나 전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이 돈을 뭐 사람들에게 뭐 자녀 양육비로 나눠주고 뭐로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뭐 부자에게서는 초부자이긴 하지만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최소한의 것은 정부가 해줘야 된다, 국민에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여러 가지 상황 있건 없건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지 된다 하는 게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자유시장 체제에서 알아서 해야지 된다, 본인의 책임이다, 그거 사회주의다. 아이들 뭐 자녀를 낳았으면 본인이 양육비 다 마련해서 키워야지, 정부가 왜 그걸 보조를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민주당이나 중도층에서는 공화당은 대안이 뭔데, 대안이 뭐야? 지금 미국 도로 이런 게 저렇게 많이 허물어져 있고 하는데, 그거 너희의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있었던 것 아니야? 라고 또 민주당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정부 역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기간산업안이나 사회복지 지출안은. 그러니까 린든 B 존슨의 뭐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든가 아니면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레가시가 여기에서 결정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핏 브리저지라는 그 교통부 장관의 역할이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기간산업안에 대해서는 소수인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프리웨이를 타러 들어가려고 할 때는요, 흑인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어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프리웨이를 만들 때. 그리고 프리웨이를 내리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역시 못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조금 들어가면 잘 사는 동네, 백인 동네 같은 게 나오죠. 이번에 기간 산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소수 인종에게 베네핏이 되는 쪽으로 기간 산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핏 브리저지의 비전이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회복지 지출안 같은 경우는 특히 연방상원에서 50표를 받으면 되는데, 조 맨신과 크리스틴 그 세네가라는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써서 되겠어? 좀 온건한 입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린당이었다가 뭐였다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같은 것에도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의원의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1조 7,500억 달러 내지 1조 8,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안은 많이 상원에서 투표되기 전에 그 두 사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될 겁니다. 공화당은 어차피 반대표 던지니까 공화당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기후변화안에도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은 조 맨신 의원이 그 웨스트 버지니아 광산촌이 있기 때문에 껄끄러워할 것이고, 이 지금 그 크리스틴 그 시네마 의원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상원에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 정말 크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간 산업에서부터 교육비도 주고 뭐 또 헬스케어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 지출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처방약값까지 정부가 아주 대단한 개혁과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좋아하면, 여론이 좋아하면 내년 예비선거가 아니라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성과를 내년 선거 전에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도 지금부터 1년 동안 뭔가 이 두 가지 안이 만약에 그 상원에서 사회복지 지출안도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돼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지어지고 내년 11월까지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를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하면은 공화당이 함부로 이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10년 계획이기 때문에요. 오바마 케어가 공화당이 10년 넘게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칼도 휘두르고 폭탄도 던지고 다 해봤지만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현재로서는 기간산업안과 사회복지 지출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60%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36%인데 기간산업안과 사회복지 지출안은 지지율이 60%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상원에서 사회복지 지출안이 마무리가 돼서 잘 시행이 된다면 공화당도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 자녀 양육, 세금 공제, 그리고 패밀리 리브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1년에 지금 12주일 하려고 하는 것을 4주일로밖에 못했잖아요. 그런 것, 선진국가 가운데서 그러한 정책이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선진국가 가운데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렇게 쭉 보면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정치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 뜻을 잘 읽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편승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지출안, 기간산업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레가시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하원에서 사회복지 지출안을 통과시킨 뒤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기쁨이 조이죠. 조이입니다. 조이인데 unadulterated joy. unadulterated joy. 이것은 unadulterated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치에서는 많이 쓰여지거든요. 많이 쓰여지지만 이런 상황이 완전히 올 수 있는 게 그다지 흔치가 않아요. unadulterated joy라는 것은 아주 완전한, complete, absolute, complete. 그러니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깨끗한, pure한, complete한, absolute한 그런, 그러니까 추가 성분도 섞이지 않고 다른 성분도 섞이지 않고 완전히 그 joy 그 자체만 있는 unadulterated joy. 제가 unadulterated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adultery가 간통이잖아요. 불륜이잖아요. 뭔가가 섞인 거죠. 섞이지 말아야지 될 것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치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unadulterated joy.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연방 상원에서 사회복지 개혁안에 대해서 투표가 제대로 나올지,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도 더 액수도 작아지고 많이 수정될지,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unadulterated joy는 아니게 될 겁니다. absolute joy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완전한, 완벽한, perfect한 그런 그 joy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unadulterated 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지금 제가 미국에 관한 뉴스도 해야지 되겠다 하는 이슈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 관한 이슈도 있고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